자, 여기 이제 박지원 이제 부분 넘어갈게요. 저희 박지원 이제 그 연안학파의 이제 대두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집안이 되게 좋아요. 그래갖고 노론 경화사족, 예, 경화사족의 일원으로서 자기가 이제 시험을 보면 분명히 높은 간직에 올라갈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젊었을 때 이제 과거 시험을 포기해버리고 이제 한량으로 거의 놀았던 그런 인물인데, 이 사람의 이제 그 사람은 좀 호탕하고 좀 친구를 많이 사귀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이덕무나 유독공이나 뭐 박재가, 홍대영 이런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런 사람들 이제 이 사람을 기준으로 해갖고 형성된 학파이기 때문에 연안학파, 북학파 이렇게 이제 불렸던 사람이죠. 그리고 후에 이제 박교수라는 사람 있죠. 이 박교수는 그 사람의 박지원이 박교수의 할아버지가 되죠. 예. 자, 그 사람이 쓴 제 저서를 보면 간홍소초라가 있어요. 농업생산력과 관련된 간홍소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화일기인데, 이 연화라는 것은 이제 어떤 지역을 뜻하냐면, 보통 이제 중국에 그 당시 청나라가 있는데, 청나라의 주성이 뭐죠? 자금성이죠. 그래서 평상시에 이제 청나라 황제들이 자금성에 거주했다가 여름 때 뭐냐면 피난보다는 피서지, 피서지가 이 연화예요. 그 만리장성 북쪽에 있는 지역인데, 거기에 보면 연화라는 조그만 냇물이 있어. 강이 아니라 조그만 냇물이야. 거기에 이제 온천수가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거기에 연화에 이제 연화 2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주로 피서지로 이동했던 건데, 그 당시 이제 뭐냐면 박지원이 거기 사신단에 같이 껴가지고 갔다가 북경을 갔다가 권룡제가 거기 있다고 하니까 권룡제를 만나보려고 다시 연화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 이렇게 이제 기행했던 것들을 적어놓은 것이 연화일기예요. 그래서 이 연화일기에 보면 이제 권룡제하고 달라이라마와의 관계, 팔체나마의 관계, 그 다음에 연화의 어떤 풍경들, 이런 것들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국사 할 때도 상당히 좋은 자료로서 사용하는 게 연화일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연화일기 내용 보면 그 안에 작은 액자식으로 해갖고 양반전도 있고 호실도 있고 등등이 있죠. 예. 자, 그래서 이제 박지원의 이제 연화일기 같은 것들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홍소초를 이제 볼게요. 이 간홍소초는 수리조합 설정과 토지 소유 문제를 우리나라 농서에 처음 다뤘고요. 그 다음에 농구를 독립된 항목으로 처음 서술했고, 조선 고유의 농구가 가지고 있는 기능과 장점을 서술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 농구를 보급하고 이걸 통해서 기술을 혁신해서 농업 생산력의 문제에 관심을 가졌다. 그 다음에 한전론인데, 한전론은 이제 이 사람이 주장한 한전론은 이익이 주장한 하한선이 아니라 상한선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민명정의라고 해갖고 이제 일종의 토지 재분배를 이제 주장을 했는데, 이 한전법은 토지 소유의 상한선을 설정한 거야. 그런데 이제 이것은 이제 토지 소유의 상한선을 설정하면 그 이상의 소유를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수십 년 동안 지나면 어떻게 돼요? 매매와 상속을 통해서 토지가 점점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게 되죠. 자연스럽게 분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한 것이 한전론이다. 자, 그 다음에 연화일기인데, 이 연화는 아까 말했던 연화성이라 해서 청남 황제 벌궁, 피서지가 있는 곳에 이제 여행 중에 보고되는 것들을 이제 적어 놓은 건데, 중국의 신문물들을 이제 총체적으로 서술됐어요. 그래서 한문체의 고대 소설인 호질이니, 허생전이니, 양반전이니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국 학자들 간의 대화 내용들, 지동서이나 이런 등등이 이제 있다. 거기에 이제 주장한 내용들 보면 수레와 선박을 이용한다. 왜냐면 이제 예전에 이제 조선시대 때는 물자를 운반할 때, 뭘로 운반하냐면 육상교통로로서 이용했던 게 뭐냐면 가마하고 지게,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가마와 지게는 이게 운송수단을 이용하기 상당히 불편하죠. 예, 단건이 될 줄 몰라도 장거리 이동이 불편해. 그래서 장거리에서 많은 물건을 운반하기 위해서는 배도 필요하지만 수레나 이런 것도 필요하다. 근데 이게 이제 고구려 시대 때는 수레를 많이 사용했거든요. 근데 조선 시대는 수레 사용하지 않았어. 그 이유가 뭐냐면 수레를 끌려면 뭐가 필요해요? 말이나 소가 필요하죠.
네. 근데 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차피 농업 생산량이 하니까 좀 그렇고 말이 이제 줄을 끄는데 문제는 조선시대 때는 그 말 사육을 군마 사육 외에는 별로 안 했다는 거야. 군마는 이 군사육과 관련된 거니까 왜 말 사육을 이제 일반에 사용할 때 그 사용하지 못했냐면 그 당시에는 그 조선 초기 때 명나라 우리나라에게 그 제주도 말을 달라고 많이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조선 정부가 그것을 요구를 끊기 위해서 군만을 제외하고 말 사육을 안 했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수대가 점점 없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대신에 가마라든지 뭐 지게든지 사용하게 되죠. 육상교통이 발달이 늦춰지게 되는데 그 박지원이 이제 그 청나라에 가보니까 이 수대를 너무 많이 사용한 거야. 그래서 수대를 사용하고 좀 많은 물자를 신속하게 뭐냐면 수송해야 된다. 그래갖고 그 우리나라에서 왜 그 예를 들어갖고 이제 젓갈이 생산된 지역에서는 젓갈이 남아돌아가지고 그냥 갖다 버리는데 저쪽 상강 오지나 이런 데에서는 그 젓갈 못 먹어가지고 구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뭐냐? 수레나 이런 육상교통로를 활발하게 개척을 해가지고 많은 지역의 물자를 공급해야지만 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회 간접 자본 시설을 어떻게 돼요? 확충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화폐 유통의 필요성을 이제 강조하죠.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그 전황에 대한 어떤 대비책으로서 그 당시 이제 그 화폐 유통의 문제점도 제시했지만 이 사람은 이제 적극적으로 금에도 불구하고 화폐 유통의 어떤 유통이 필요가 있다. 이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다음 양반의 어떤 문물제도의 비생산성 이걸 비판하죠. 대표적인 작품이 이제 호진이라든지 양반전이라든지 그런 작품에서 잘 보이죠.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세요. 자, 박재간을 보죠. 자, 박재간은 이제 그 박지원의 제자예요. 이 사람은 서울 출신이죠. 정조 때 이제 그 규장각의 검사관을 등용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중상주의 이론을 정리했던 사람인데요. 거기 밑에 보는 게 뭐냐면 그 소비론이죠. 우물론이죠. 이 우물론은 뭐냐면 그 소비를 뭐와 비교해요? 우물과 비교하죠. 그래서 우물은 쓰지 않으면 어떻게 마르죠. 그럴 때 우물을 계속 써야지만 마르지 않고 계속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경제도 예전에는 저렴만 강조했는데 이제 소비를 해야 된다. 소비를 해야지만 사람들이 많은 소비를 해야지만 더 많은 생산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경기가 발전한다. 그래서 오늘날만 수요경제 이론을 이제 창시했던 그런 사람이 이제 그 박재가죠. 자, 그러면 그 밑에 우문에 비유한 소비를 우문에 비유한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네, 읽어보시겠어요? 비유하건대 재물은 대체로 샘과 같은 것이다. 퍼내면 차고 버려두면 말라버린다. 그러므로 비단 옷을 입지 않아서 나라에 비단 짜는 사람이 없게 되면 여공이 쇠퇴하고 쫄어진 그릇을 싫어하지 않고 기도를 숭상하지 않아서 공장이 부야하는 일이 없게 되면 기회가 망하게 되며 농사가 황폐해져서 그 법을 잃게 되므로 산업 공상이 3인이 모두 공부하여 서로 부재할 수 없게 된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을 보면요. 대표적인 저서가 북학이죠. 그래서 상공업 발달 도모학에서 청나라의 통상을 강화하고요. 이 사람들 수레나 성방의 이용을 강조해요. 그리고 벽돌을 이용했대. 이건 벽돌은 그 뭐냐면 이제 북경에 가보니까 북경이나 이제 중국에 가보니까 중국이나 그 중국 사람들은 주로 뭘로 사용하죠? 지금 때 벽돌로 사용했죠. 그걸 이제 보고 벽돌 이용을 강조한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수원성 축조 때로 반영이 되죠. 그래서 수원성 축조 때 되게 이제 돌로 짓지만 주로 그 공격이 노출될 수 있는 곳이죠. 동신도이나 이런 데서는 뭘로 짓죠? 네, 벽돌로 짓죠. 네, 벽돌은 거기 맞으면 뭐예요? 거기에서만 무너져요. 근데 돌은 와랑 무너지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벽돌 사용을 주장했고, 신문제 타파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주장했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우물론과 이제 관련돼 갖고 자각보다는 소비를 권장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죠. 그 다음에 개국 통상. 그래서 국제 교육을 해서 자원 이용과 수급 조절을 하고 이런 사상은 유독공, 이덕무, 이경구, 최한교 계승해서 나중에 그 구한말 때 박규수, 오경수, 유은기로 연결됐고요. 그 다음에 청나라의 무역소를 파견하여
바다의 통상을 열어서 중국의 행위는 세계무역까지 참여시키자. 그런 내용들을 이제 같이 주장을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양반도 상업에 종사해야 된다. 3인 중에 상인이 제일 중요시하겠다. 통상 개화나 상업은 상당히 중요시하겠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을 지도서에 한번 찾아볼게요. 지도서 447페이지 봐보세요. 자, 거기 447페이지 박제가의 소비 권장론 부분 있죠? 권장론. 한번 읽어볼까요? 청나라 문물의 수용을 적극 주장한 박제가는 북학에서 다음과 같이 생산과 소비의 관계를 우물물에 비유하면서 절감보다 소비를 권장하였다. 대체로 재물을 비유하건대 생과 같은 것이다. 꺼내면 차고 버려두면 말라버린다. 그러므로 비단 옷을 입지 않아서 나라에 비단을 짜는 사람이 없게 되면 여공을 쇠퇴하고 쭈그러진 그릇을 싫어하지 않고 기교를 숭상하지 않아서 수공업자가 도외하는 일이 없게 되면 기회가 망하게 되며 농사가 황폐하여져서 그 법을 잃게 되므로 산업공사 3인이 모두 공공하여 서로 구제할 수 없게 된다. 예. 자, 그 다음에 실사구시학파로 넘어갈게요. 자, 이 실사구시학파는 19세기 전반적인 개혁사상이에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어떤 실증적인 모습들을 강조하는데 주로 노동 경화사족들을 중심해서 형성됐던 파가 실사구시학파죠. 그래서 권력문화에 영향을 받았다라는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특징은 경서나 금석, 고전의 고종을 위주하고 김정희를 중심해서 형성된 학파였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개학파에 영향을 줬죠. 예. 자, 근데 이 사람들의 이제 문제점은 물론 이제 현실 참여적인 모습들이 보이긴 보여요. 서유구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최한계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보이는데 상당수는 그 당시에 주 고중학에서만 이제 그 자체에서만 끝나고 학문에 의한 학문만 해. 그러니까 방법론만 연구해. 그래서 현 시대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경세적 성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몰라요. 원래 고중학이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을 못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그 지방에 있는 어려운 점들을 이제 파악하지 못함으로써 삼정의 문란을 발생시키고 그리고 결국에 그게 밀란과 연결되죠. 예. 자, 그러면 실사구시학파의 대표적인 사람은 이제 그 내용들을 보면 이제 서여구가 이제 대표적인 사람인데 저서서 임원경제지, 그 다음에 의상경제책이라는 책이 있죠. 그래서 임원경제지에서 이제 뭘 제시하냐면 조선국의 농업경영과 기술혁신을 조합해서 생산력 제고와 경영 분홍을 바탕으로 한 인노동자의 지주제를 구성을 이제 체계화시키죠. 그 다음에 위상경제체에서는 뭘 제시하냐면 둔전제를 제안해요. 자, 둔전제는 두 개가 있어요. 하나가 군둔과 민둔이 있거든요. 군둔은 뭐예요? 농명일치제죠. 그래갖고 평상시에는 그 농사를 짓다가 전쟁 시에는 이게 뭐냐면 군민으로서 참여하는 그런 제도인데 여기에서는 군둔이 아니라 민둔이에요. 국가가 이제 주요 도시마다 시범 농장인 둔전을 설치해서 그걸 바탕으로 혁신적 농법이나 경영을 통해 수익을 올리는 그런 것들을 하는데 이거는 정조가 이제 하성 부근에 설치한 대윤둔이라는 그 농장에 영향을 받았다고 해요. 예, 둔전제를 주장했다는 거. 그래서 이때 이제 둔전은 누굴 참여시키냐면 부민을 참여시켜. 이때 부민이라는 것은 우리식으로 따르면 경영은 분홍이죠. 그래서 이들은 선제 농업 기술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참여시켜가지고 이들 중에 유능한 자를 뽑아서 지방을 발탁하고 그리고 다시 지방에 내려보내가지고 뭐죠? 그 농업 기술 이런 것들 전파하는데 크게 공헌하게 만들죠. 그래서 이 둔전론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둔전론의 이제 주요 내용을 보면요. 둔전론은 그 정전제적 토지 관계를 기반으로 한 선시에 맞게 구성하는데 각 서울과 각 도, 각 읍, 북방의 변읍, 그 다음에 동남방의 도소에 둔전을 설치하고요. 거기에 누굴 참여시키냐면 부민들을 참여시켜. 그래서 정부와 부민들의 출자를 운영하고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냐면 부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민층들이 둔전장을 임명하고 둔전민들에게 농업기술을 전수시켜요. 그럼 둔전민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서 농업 지도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공화국 때 우리가 국토개발단하고 비슷하시면 돼요. 국토개발단은 이제 그 지식인들, 그러니까 대학생들을 어디로 보내요? 농촌으로 보내갖고 어떤 이제 그 농촌사의 어떤 개선이나 농업기술 전파에 이제 활용했죠. 그래서 이제 둔전민들은 농민의 일부 노동자, 유민들을 충당해서 토지에 배제된 무전농민의 임금 노동자를 고용해서 농민 경제 안정과 국가적인 충실에 도모했다. 영향을 받은 것은 아까 정조 때 화성부근에 있는 시범 구경농장에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한전농하고 둔전농 관련된 내용들이 비교를 정리해놨거든요. 그래서 한전농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지주전원제를 부정한 방면에 둔전농 같은 경우에는 지주전원제를 인정하고 농업 발달에 이제 분홍총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니까 한번 참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최한기를 보죠. 자, 이 최한기는 그 개성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부자였다 그래요. 평생 동안 이제, 뭐냐면 진사회와 급제하고 간직을 안 가졌던 사람인데,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정통사상과 북학사상도 수용하고, 그 다음에 서학에 대한, 서양의 기술과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이제 학파 계보를 보면, 서경덕 사상에 영향을 받았다거든요. 그래서 이제 있고, 이 서경덕 사상과 그 다음에 서양의 과학기술을 결합시켰다. 그리고 이때 이제 이 사람은 이 기호 중에 기를 강조해요. 기를 뭘로 해석하냐면, 과학기술로 해석해. 과학기술. 그래서 이제 이 과학기술로 해석하고 이제, 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유기론 해석하죠. 그래서 이제 조선후기 19세기 가면 유기론하고 유리론이 등장하죠. 이걸 다른 말로 이이론론, 기이론론 이렇게 하는데 유기의 개념과 유리의 개념은 예전에 한번 잠깐 설명했는데 기와 니가 중심이야. 그리고 나머지 그 유기론 같은 경우에는 기가 중심이고 유리론은 니가 중심이죠. 근데 유기론의 니는 그냥 기에 예속돼 있고 그냥 벌벌이 없어. 마찬가지로 유리론의 기는 니에 예속돼 있고 벌벌이 없죠. 예. 그래서 주기론하고 주리론은 달라요. 주기론과 주리론은 두 개가 동등하죠. 다만 상대적으로 기가 좀 우선이고 좀 니가 우선인데 이건 완전히 부속적인 거예요. 예, 운영 원리에 불과한 거야. 예.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첫째 유기론자다. 이런 것들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사람은 서양 과학 기술에 수용해서 많은 과학 저서들을 이제 받아들였어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자신의 재산을 터갖고 서적을 모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북경에 가보면 유리창이라는 곳이 있어. 그 유리창이 이제 서양에 서역들이 많았는데 그걸 다 사들였다고 해요. 중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나중에 말년에는 재산을 책상한테 다 탕진해가지고 그 뭐냐면 말년에는 이제 초가집 짓고 살았다는데 자, 하여튼 책을 되게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벗은 안 하고 책만 읽었어. 그래서 이 사람을 썼던 이제 그 19세기 중엽 때 이 사람이 이제 서양의 과학기술을 해석한 서양의 과학기술에 해박한 지식을 통해서 유기론적 경험주의에 입각한 철학을 발전시켜서 많은 책을 썼는데 이 책을 묶은 것이 명랑로 총서예요. 명랑 총서.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 뭐 강학이라든지 파동이론이라든지 기온의 측정, 우주체계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명랑로 총서에 좀 중요한 게 이제 지구 전후로서 해곡도지 영항진학 내용을 정리했죠. 해곡도지 영항진학은 이원이 쓴 책이죠. 그건 이제 양모운동의 바탕이 됐던 책들인데 이걸 이제 중국에 수입해가지고 이걸 바탕으로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소개하고 그림까지 이제 그리면서 놓았다는 거. 그 다음에 기측제의라든지 이런 책도 썼고요. 상업관을 보면 상업천시 사상을 비판하고요. 그 다음에 상업발달 여부는 민생 직결과 역사죠. 개국통상과 상인의 지원을 강조했다. 자, 의의를 보면 19세기 후반 사상과 연결돼서 시닥사상과 계산사상의 교란적 역할을 수행했다. 이런 내용도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거기 이제 이근교를 보죠. 이근교. 자, 이근교는 이제 그 저서가 오주 연무 장정사고예요. 좀 외우기 어렵죠? 네, 백화산정. 네. 여기는 이제 그 유교, 불교, 도교 등 동양의 정통사상의 실용과 서양의 어떤 실용적 학문을 수용을 해서 동서양의 문명의 형이학적 체계 속에 통합시켰다. 자, 일단 형이학이라는 것은 뭘까요? 물질 문명이죠.
형이사학은 이제 좀 정신분명적인 특징이 있고,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진주대첩 때 보면 하늘에 나는 비차를 소개해요. 비차. 예. 그 다음에 이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비차를 해갖고 이제 성 밖에 나가서, 일본군 그걸 건너뛰고, 그 뭐, 주변까지 뭐냐면, 통신을 주고받았다. 그 내용이 있고, 그 다음 카스테라라고 아시죠? 일본의 나가사키 때 이제 카스테라는 음식이 들어왔는데, 그걸 또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일본, 중국, 유럽의 여러 문물들 소개를 해줬다. 그래서 이때 이제 조선후기 때 가면, 오주연문 장정사고나, 지봉유설이나 같은, 여러 백과사전류의 어떤 책들이 등장하거든요? 이건 중국이나 일본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걸 되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 근대성의 징표야. 왜냐면 이제 서양에 보면 백과전서파라는 게 있죠? 그들은 왜 뭐야? 디들이나 달랭바들 같은 사람인데, 자, 이 사람들은 뭘 강조해? 지식을 체계화시켜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인간의 어떤 이성적인 측면들을 이제 개발시키는데, 하는데, 근대성의 진전에 징표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도 이런 오주연무 장정사고라든지, 그 다음에 지봉뉴스, 이런 것도 있다는 거죠. 예. 그 근대성의 징표로서 이제 했다. 근데 이제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국가 차원에서 이런 백과사전들을 만들기 시작하거든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좀 약간 미약해. 개인적인 차원. 그래서 이제 추진을 했다. 예. 자, 그래갖고 이렇게 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파악을 했어요. 그러면 한번 관련된 그 근거표를 찾아서 읽어볼게요. 자,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여기 이제 그 448페이지. 이 근거의 이 구경에 오주 연문 장정 사고가 있죠. 상고. 예. 한번 읽어볼게요. 448페이지 지도서요. 국가 실학자 이덕무의 손자인 이규경은 1830년을 전후한 시기에 오주연 문장 전상고라는 일종의 백과 사전류를 편찬하였다. 이 책에는 모두 1,400여 개나 되는 항목의 기사가 들어있는데 그 속에는 선문학, 역사학, 수학, 의학, 공학교회, 동물과 식물 등의 과학 분야와 함께 교통, 교량, 금속, 무기 등의 기술 분야에 대한 정보가 망라되어 있다. 박성래 교수에 의하면 오주연 문장 전상고에는 외법기에 대한 변증설이 있는데 이것은 정전기 발생 장치에 관한 것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발전기에 대한 기록이라고 한다. 이 정전기 발생 기구는 부산의 초량에 있던 외관에서 우리나라 사람에게 전해져 서울까지 올라왔으며 서울의 강의 중에 집에 있었다고 한다. 이 내법기는 둥근 유리공 모양을 하고 있고 이것을 돌려주면 불꽃이 별 흐르듯 나온다고 적혀있다. 자, 거기에서 이제 이런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 제가 한국사 능력 검증 기출 문제에 있는 문제를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이 사람이 누군지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19세기 학자에 대한 역사적 평가다. 보기에 고른 것은, 보기는 빼고요. 자, 그 예문에 있는 내용이 있는데, 개성지방의 항요이지만 항총사를 떠나 서울로 진출하였다. 자, 유교적 2년간 간섭 및 사회체제를 유지하면서 서양의 과학기술과 문물을 받아들일 것을 주장했다. 여기까지 잘 모르죠? 근데 여기 이제 결정은 정통성리학과 복각사상을 수용을 토대로 서학 지식도 포괄하여 생학문칙으로서 기하학을 제시했다. 누구죠? 네? 최한기죠. 네. 그래서 이 최한기의 인물, 이렇게 특징들 파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전반적인 실학사상 부분을 봤고요. 그럼 실학과 관련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 교재에 몇 페이지 풀어보시냐면 이게 좀 많아요. 자, 여기 97페이지 펴보세요. 97페이지. 7번 문제. 자, 보기에는 신학자들의 주장이다.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자, 토지 국유를 전제로 국가가 완전한 소유권을 발동하여 농민 1인당 1경의 토지를 분급해야 된다. 이용의 군존론과 관련된 거죠. 한 가오의 토지 면적을 제한하고
제한된 영업적 이외에 농토를 무제한 자유로 매매도 한다. 이게 한전대와 관련된 거죠. 자, 농가 30가운을 1여로하고 여장으로 지휘하여 공동경작하여 세납을 공제한 수확량을 노동력에 따라 분배한다. 정형의 여전제를 말한 거죠. 자, 정형 이익 유형호는 어떤 범죄에 묶을 수 있죠? 중농주의자들. 자, 그럼 중농주의 특징을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자영농민을 육성해야 된다. 이런 것들. 그냥 토지를 자유롭게 매매하는 건 이제 공통이 안 들어가고, 장원 확대와 지주전을 강한, 지주전은 부정이 있죠, 전반적으로. 예. 그 다음에 4대골 5대 토지 경험을 봐야 돼. 이것도 아니죠. 예.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중농주의하고 중상주의 차이점을 물어본 거야. 중농주의하고 중상주의의 전반적 특징들을 암기해 두셔야 돼요. 자, 8번을 보면, 유형원의 주장을 옳게 설명한 것은 상업적 농업 중심의 농업 구조를 개편했다. 아니죠. 그러면 중농주의자고, 상업적 농업 중심의 개편은 중상주의자나 정양호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장한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그 자영농을 바탕으로 산업일치의 교육제도를 확립해야 된다. 맞죠? 그 다음에 토지의 매매를 허용하여 점진적으로 토지 소유 평등이 된다. 이건 뭐 이해 한전제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농민 생활의 안정을 토대로 항총 단위의 방위 체제 강화는 이건 정양호가 관련된 주장이에요. 자, 그 다음에 9번은 다음에 서술된 토지 개혁론을 주장한 시작자는 서울에는 경둔, 그다음 지방에 연둔, 그다음 읍둔을 두고 병방에는 진보둔, 민둔을 둬요. 구병농장은 식경마다 세분화의 5세대 농가가 공동경제하고 그 대가가 고가 지원. 이거는 사회구의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분전제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답이 이제 4번이 되겠죠. 자, 그다음 뒤에 넘어가서요. 자, 거기에서 정약용이 주장한 내용을 이렇게 있는데, 거기의 내용은 첫 번째는 청자는 무리가 추대하여 이루어진 거다. 대중이 추대하면 만들어지고, 또한 대중이 추대하지 않으면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거는 천자 추대설, 교체설. 이거는 정영웅이 주장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을이 있어서 30호가 함께 마을을 이루고, 마을의 수장이 이르길 아무개는 뭐 저쪽에 밝았고, 이게 이거 뭐와 관련된 거예요? 여전제와 관련된 거죠? 그러면 공동 경작제와 함께 전제 군주제를 비판한 거죠. 예, 그 답이 1번이 되겠죠. 그래서 2번, 3번, 4번은 뭐 정형이 주장한 것도 있긴 있는데, 요거는 그 앞에 지문하고 관련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답안에서 제고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1번을 보죠. 다음은 시답자 박지원의 견해이다. 이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그래서 영남의 어린이들은 백화점을 모르고 강동 백성들은 아기를 절여서 장 대신 쓰고, 서북 사람들은 강과 가자의 맛을 분간하지 못한다. 그리고 바닷가 사람들은 새우나 정어리를 걸음으로 밭을 내건만 서울은 한 판도 하니 이것이 그 기업을 무슨 까닭인가. 이 말은 뭐냐면 각 지역의 문자들이 지금 유통이 안 돼가지고 그 나와주는 지역도 있는데 모자란 지역도 있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 유통을 잘 되게 수레나 선박을 이용해서 유통을 시켜줘야 되겠죠. 뭐와 관련된 거예요? 사회 간접자 문화와 관련된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뭐와 관련돼 있냐면 지리하고 일사하고 공사 기출 문제예요. 예전에. 그래서 사회과 공통 문제가 나왔던 거거든요. 자, 그러면 문제를 보면요. 자, 11-1번 윗글에 강조한 내용과 박지원이 속하는 신학파가 주로 주장한 내용을 쓰시오. 자, 박지원은 어디에 속하죠? 중상주의죠. 그래서 중상주의의 내용을 쓰시면 되겠죠. 전반적 특징, 상호지능이나 기술혁신, 청나라 통상정제, 청의 목물수입, 수레나 선박의 이용 이런 것들 쓰면 되고, 자 6-2번 건너뛸게요. 이거는 지휘과와 관련된 문제니까. 그 다음 6-3번도 이제 사회간접자 문제, 이거 일사과 관련된 문제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11번을 문제 보죠. 자, 조선후기 사회는 분단 정치의 폐해와 지지조노제 모순으로 정치 사회의 어떤 경제적 개혁을 요구했다. 아래에 이제 그 사유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이거는 전론에 있는 내용인데요. 자, 요거는 이제 뭐와 관련될 걸까요? 전론에 있는. 예? 요 전론은 이제 그 정영웅이 주장을 한 내용이죠. 예. 그래갖고 이제 그 정영웅이 이제 주장을 한 내용인데, 그 전론 딱 하면 뭘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최근에 근데 전원론에서 강조한 건 여전제죠. 여전제에 관련된 내용이야. 예. 그리고
정존자는 어디에서 주장했죠? 경세 6%를 주장했죠. 네, 그래서 책의 출처를 보고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위선을 주장하는 사람이 누군지 쓰고 정현우이죠. 이런 경기를 모순을 극복해서 유홍원, 이익, 정현우, 박지원이 제기한 개혁안과 그 특징을 7자 쓰시오. 너무 이게 포괄적이죠. 네, 그래서 예전에 그 2차 기출 문제 때는 나올 수 있지만, 예, 마이크가 나갔네. 예, 2차 기출 문제 나올 수 있지만, 실제로 이제 이런 문제는 안 나오고, 요게는 이제 파악할 것은 뭐냐면, 유영훈과 이익과 정영훈과 이제 박지원의 이제 토지제도 내용, 이런 것들 이제 파악을 해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요렇게 해서 이제 받고, 그 다음에 뒤에 13번 문제 보죠, 13번. 자, 13번 문제인데요. 잠깐만요. 자, 거기에 보면 가와 다의 저자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자, 여기 보면 가인데, 자, 이건 박지원의 연화일기에 있어요. 자, 중국은 물산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유통된다. 예. 그래서 이건 수대 사용이 이익이다. 그래서 영남에는 새우젓을 모르고 서북은 강과 감자의 맛을 분간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요것도 앞에 그 우리가 이제 봤던 그 사료를 그려낸 거예요. 네, 그 기출 사료가 나온 거죠. 그래서 물질 유통이 안 돼서 그렇게 했다. 그래서 사대부들은 왜 수제를 만드는 기술을 연구하지 않고 글만 읽느냐 하면 비판하는 내용도 있어요. 근데 또 웃긴 것은 쥐는 뭐였는데 자기도 사대부인데 좀 연구를 하죠. 비판만 하고 대안 제시 안 했다는, 예, 그런 문제점이 있죠. 그 다음에 나는 뭐냐, 신홍이 답하기를 심하도다 너의 아두하며 몸과 물의 형체가 다 둥글고 못난 것이 없는데 하물며 땅이야. 월식을 보고 땅의 둥글 줄도 모르고 그리고 이제 이것은 거울로 자기 얼굴 비추어 분별하지 못한 것 같이 어리석지 않느냐. 자, 홍대영의 이제 위단문답인데 요거는 이제 뭐냐면 땅이 둥근 줄 모른다. 이건 뭐냐면 종전에 이제 뭐냐면 지휘관을 비판한 거죠. 종전의 그 지구관, 지휘관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이 세계를 어떻게 생각했죠? 천원지방.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 이렇게 봤잖아. 그래서 보통 이제 동전도 그걸 이제 형상화 시켰죠. 천원하고 그 안에 뭐야? 네모 표시라잖아. 천원지방. 그걸 이제 뭐냐면 비판하고 지구가 둥글던 지구 부채설을 주장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우주간의 변화, 이런 것들, 지휘관의 변화가 이건 상당히 중요해. 이것이 종전에 그 중국 중심의 어떤 세계를 무너뜨리는데 그게 기여를 하게 되거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보자. 하늘이 인간에게 지혜와 교사를 준 것은 이로써 기회를 익혀 재심으로 살아가도록 한 것이다. 비록 성인이랄지라도 1000만 명이 함께 논의한 걸 당해내지 못할 것이다. 자, 이거는 뭐와 관련된 거죠? 정영이 주장은 뭐예요? 기회론과 관련된 거예요. 기회론. 예. 그래서 이 기회론과 관련된 내용들 좀 파악을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들 이제 하나하나 볼게요. 지문에서 찾아가지고. 자, 1번을 보면 그 유형과는 수혜를 직접 제작하여 활용하게 되었다. 맞죠? 네, 틀렸죠? 그래서 유형과는 이제 예전에 책에 읽은 것처럼 누가 제작했어요? 정양훈이 제작했어. 수원성 이제 해서 기존의 수혜보다 작고 바퀴살이 되게 많다. 그래서 많은 양을 운반할 수 있다. 그래서 있는데 실물로는 이제 그림이 안 남아 있어요. 이게 지금은. 자, 그 다음에 가는 허생전 호지를 지어서 북벌론과 양반들의 허위식을 비판했죠. 그래서 연화일기에 보면 액자 형식으로 해갖고 그 소설이 들어가 있어요. 허생전과 호지 같은 게. 그래갖고 이제 호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게 좀 웃긴 얘기인데 그 가부가 있어.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위선적인 양반이 있는데 그 가부하고 양반이 뭐예요? 짝짝꿍 한 거죠, 밤에. 그러니까 그 아들, 그 가부 7명의 그 자식들이 그거를 보고 이제 뭐냐, 저 새끼 누구냐면 하다가 도망가다가 똥통에 빠졌어요. 똥통에 빠져서 나오려니까 거기 호랑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호랑이한테 위대하신 호랑이님 하면서 살려다니까 에이는 들어온 새끼 너 같은 놈 안 먹겠다면서 나간 건데 이게 이제 연화일기에 보면 그 박지원이 이제 연화 가서 이제 중국 갔다가 어느 집에 가니까 무슨 재밌는 얘기가 이렇게 적어놓는 거야. 그래서 이거 자기가 뺏겨야 되겠다 해갖고 뺏겨가지고 이걸 읽으면 많은 사람들 웃길 수 있겠다 해갖고 뺏겨가지고 이렇게 썼다 이렇게 이제
근데 이건 그 얘기고 자기가 직접 썼겠죠. 그 얘기를. 그래서 양반의 뭐는 허위성, 허구성, 위선 이런 것들을 이제 주장을 했죠. 자, 그 다음에 나를 보면 역학도해를 저수하여 지구의 자전설을 주장했다. 자전설, 이제 지전설이라고 이제 그 당시에 얘기를 하는데, 역학도해는 예전에 책인 것처럼 누가 저수한 거죠? 김성문이 최초로 이제 주장하고, 홍대영도 그걸 이제 뒤어서 이제 주장을 했던 건데, 요거는 틀렸죠? 자, 그 다음에 나에서 천주교에 가서, 천주교 세례를 받고, 선을 다수 구입했다. 이순우와 관련된 거죠. 이거 예전에 기출 문제가 있는데, 정조 7년에 북경에서 서양 신부에게 최초의 영세를 받아가지고 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한국 최초의 이제 교회를 설립했던 이순문과 관련된 거고요. 그 다음에 답원은 그 중국과 조선의 역대 사물 1,400개 항을 고중학자 어떤 백과사전으로 편찬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균교의 그 예전에 오주연문 장정사고야. 그래서 역사, 경학, 천문, 지리, 불교, 서학 등을 1417항에 달하는 내용을 번증서이라는 형식으로 토대해서 고증적인 방법을 이제 해석한 거죠. 그리고 정양훈 같은 이제 이건 틀렸고, 정양훈은 되게 실천적인 지식이죠. 박지호는 수혜를 왜 못 만들어 비판해놓고 지는 못 만들었잖아. 지가 한번 만들어보지. 그래서 이제 근데 이 사람은 말과 행동 일치해. 기회도를 주장하면서도 자신이 배단위를 건설하고요. 주교단을. 그 다음에 수원소 축적 때 거중기라든지 그 다음에 농로, 유언고 이런 것들 이제 투입을 했죠. 자기가 직접 제작을 해서. 예. 그래서 이런 내용도 이제 파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4번을 보죠. 자, 14번은 밑줄치의 내용을 담겨있는 세계관의 특징을 쓰시오. 자, 요거는 이제 홍대영의 의상문답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의상문답의 그 주요 내용을 보면 거기에 이제 지전설 나오고요. 그래서 지구가 1일에 한 주 한 번을 회전한다. 우주 무한론. 그 다음 인간 중심의 사과. 그리고 하이론. 이런 것들을 비판하죠. 그래서 지구는 수많은 행성들로 이루어진 우주의 관점으로 한 점에 불과하고 한 티끌에 불과한 거죠. 그리고 인간은 다른 생명처럼 우월하지 못하다. 다른 변에도 우주인이 있다. 아주 그 당시에는 되게 파격적인 우주관을 제시를 했죠. 그래서 우주관과 자연관을 중심에 해갖고 전체 우주에 보면 지구라는 것은 상당히 티끌에 불과하고 그 티끌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모습이 뭐예요? 상당히 가소로울 밖에 없어. 양반 사이에서 서로 차별하고 중국이 마치 세상의 중심이라는 거. 이런 우주관에 보면 이게 어떻게 돼? 이건 하나의 작은 문제에 불과해. 본질적인 게 아니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우주관에 따라서 자연관에 따라서 뭐예요? 중국 중심의 사회, 양반 중심의 사회 질서 이런 것들을 비판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상대주의 세계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요게 이제 허자가 이제 말을 하면서 시작한 게 그거예요. 그 주침 부분 보면 중국은 서양에 대해서 경도의 차이가 180도에 이른다. 그래서 중국의 사람들은 중국의 정확한 경계를 여기고 서양에서는 거꾸로 된 경계를 여기고 서양의 사람들은 또 서양 사람들은 그 중국이라는 게 뭐예요? 저쪽에 있는 극동지방에 불과한 거죠. 끝에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서양 사람들은 서양을 자신의 중심으로 얘기죠. 그럼 세상의 중심이 어딨냐? 각자가 서 있는 데가 어디냐면 중심이다. 그러면 좀 전에 뭘 비판한 거죠? 중국 중심의 어떤 세계관에서 탈피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중국 중심의 세계를 탈피한 게 또 뭐냐면 마테오 니치가 만든 뭐가 있어요? 공연만국전도가 있죠. 이것이 이제 조선사에 들어와. 조선사에 보면 이제 공연만국전도 보면 예전에는 중국이 전체인지 알았더니 이거 보니까 중국과 맞먹는 나라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나라도 존재한다. 이걸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중국 중심의 지휘관이 깨지게 되죠. 사고가. 이것은 곧 역사의식이 반영이 돼요. 예. 그래서 이 내용들 이제 쓰시면 되는데, 그래서 답은 중국 중심의 세계관 탈피. 근데 이 지문이 그 한문사로 나왔지만, 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그대로 예전에 나왔던 기출사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따로 한문 공부한다고, 사소오경 공부한다는지, 그 다음에 이제, 맹자, 논어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는데, 그럴 필요 없어. 우리가 무슨 학문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그 정도 공부하면 이제 학문과 임용시험 보면 되겠죠? 아니면 국평인에 들어가서 이제 번역을 하든지, 그 정도 실력이면. 근데 되게 임용에서 나오는 부분은 예전에 나왔던 사람들 있죠. 그리고 교과서나, 유명한 사람들만 나와요. 그러면 일성
등록이나 뭐 비변사 등록이 어려운 사람들이 나오면 어떡해? 그냥 틀어주면 돼. 그것까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중심으로 공부를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실학과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한번 정리를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볼 게 뭐냐면 국하고 넘어가죠. 국하고로. 자, 국학이라는 것은 뭐죠? 정의가? 우리나라 역사, 국어나 풍습도를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중국만 연구했어. 근데 이제 18세기 넘어가면서 17세기, 18세기 넘어가면서 이제 조선중화주의가 이제 강화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우리도 이제 뭐냐면 중화니까 우리 걸 연구하기 시작해야겠다. 그래갖고 이제 정체성 강화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에 보유한 역사, 국어, 풍습들을 연구하는 이제 흐름들이 등장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볼 게 역사니까 주로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볼게요. 역사를.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기 전에 금성교과서 내용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금성교과서 199페이지 펴보세요. 자, 그 199페이지 보면 국학 연구의 학대 부분 있죠? 자,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실학의 발달과 함께 민족의 전통과 현실에 대한 관심이 깊어지면서 우리의 역사, 지리, 국어 등을 연구하는 국학이 발달하였다. 우선 실학자들은 민족의 역사적 전통에 관심을 쏟았다. 이익은 중국 중심의 역사관을 비판하여 민족에 대한 주체적인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안정복은 동사 강목에서 고조선에서부터 고려 말까지의 역사를 저술하여 한국사의 독자적인 정통론을 체계화하였다. 한편 한치유는 해동 역사에서 다양한 외국 자료를 인용하여 민족사 인식의 폭을 넓혔고 이금익은 연려실 기술, 유득공은 발해고를 저술하여 역사의식에 심화시켰다. 국토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여 우수한 지리서가 편찬되고 정밀한 지도도 제작되었다. 역사 지리서로서는 큰백겸의 동국지리지, 정약용의 아방강력고 등이 나왔고 인문 지리서로는 이중환의 특리지가 편찬되었다. 특히 특리지는 우리나라 각 지방의 자연환경과 인물, 풍속, 인심 등을 자세히 서술하였다. 중국에서 서양식 지도가 전해져 정밀하고 과학적인 지도가 많이 제작되었다. 경상기의 동국지도는 최초로 백리척을 사용하여 제작하였고 김정화의 대동여 지도는 산맥, 하천, 포구, 도로망을 정밀하게 나타내고 심리마다 눈금을 표시하였다. 국어에 대한 연구도 진전되었다. 우문에 관한 연구 성과로는 신경준의 훈민정음 문해, 유의의 건문지 등이 유명하였고 어휘 수집에 관한 것으로 건문회의 대동운부군옥 이의봉의 복음 성립 등이 있다. 자, 그러면 이제 17세기 역사책을 좀 볼게요. 17세기 역사책은 되게 단파성이 강한 그런 성격의 이제 역사책들이 이제 많이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내용 중에 이제 당군의 존재가 제보하게 되고, 그 다음에 국보의 의식을 고취시키는 사서들과 비판적인 사서들이 또 양립해요. 국보의 의식을 고취시키는 사서들은 되게 어떤 사서들일까요? 네, 노동계 사서들이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비판적인 사서들은 근기남인 출신의 어떤 사서들. 그래서 당파적 성격이 상당히 강한 그런 사서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자, 그게 또 여기 더 추가하자면 사락형이 많이 나요. 사락형이 뭐예요? 기존의 사서들을 요약하는 그런 사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때부터 이제 편년책 사서에서 이제 강목책 사서 넘어가. 그래서 성리학적인 어떤 강목책을 강조하는 여산제강이나 시찬여산이라든지 동국통갑제강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양단은 이제 국토개발과 관련되고 역사지리학이 관련되거든요. 그러니까 역사를 연구하다 보면 특히 고대사 같은 경우에는 지리적 명칭이 지금하고 다르죠. 조선시대에 다르고. 그러니까 지리적 명칭이 어떤 건가? 그걸 연구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등장한 것이 대표적인 책이 황백견의 동국지리지예요. 예. 자, 그러면 동국지리지를 보죠. 동국지리지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자, 이 한백견이라는 인물은 어떤 사람이냐면 서경덕 학통의 계통이에요. 예. 그래서 북인 계통이야, 이 사람은. 그렇지만 또 남인과 또 결합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역사지리학적인 역사 서술에 표시를 이었던 동국지휘지를 썼죠. 그래서 종조의 성리학적 가치관이 아니라 우리나라 고대사 이런 것들 지리학적 관점에서 역사를 논했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자, 우리나라 고대사를 뭐와 뭘로 나누면 한강을 경계해서 남쪽과 북쪽을 이원화시켜. 그래서 유교적 문분이 아니라 지리적 관점에 따라서 체계화시켰다. 그래서 북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고조선, 한사군, 부족국가, 고구려 이렇게 역사 계승이 이루어지고요. 남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진국, 삼한, 삼국 이렇게 했는데 이때 삼국에 대한 인식이 이제 예전에 시험문에 나왔던 거죠. 삼국에서 많은 뭘로 보죠? 여기 보세요. 백제로 보죠. 그 다음에 이제 변화는 가야로 보죠. 그 다음에 진화는 신라로 보죠. 예. 그러면 오늘날 같이 많은 맞죠. 변환도 이제 맞고 진화도 맞죠. 예. 그래서 오늘날 인식하고 거의 유사한 인식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예전에도 삼한간이 있었어요. 삼한간.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통삼한이라고 하잖아요. 통일신라 시대 때 일통삼한 의식에서 만, 변환, 진화. 그래서 이게 원래는 하나였지만 세 개가 분열됐다. 이런 내용들인데 거기에 좀 특징이 뭐냐면 그 가야가 빠졌다는 가. 그래서 그 최치원이나 그 후에 건근에 이제 보면 일통삼한에 가야가 빠졌어.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삼한하고 좀 다른 위치 비중을 하거든요. 자, 최치원이 이제 본 그 내용을 보면요. 최치원은 이제 그 삼국사 유사에 인용이 되는데 만은 뭘로 보냐면 고구려. 지금 백제죠. 추이고 변화는 백제. 신라는 진안. 진안은 다 맞는데 만화 변환의 위치가 좀 달라. 국가가. 그 다음에 건근인데 건근은 이제 동국사학에서 당설 인용했어요. 당설 인용해갖고 만은 백제. 이거 맞죠? 근데 변화는 뭐가 빠진 거야? 고구려가 고구려 집어고 가야 빠지고 고구려 집어넣고 진화는 신라. 완전히 가야가 뭐야? 왕따 당한 거죠. 역사에서.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보면 가야 역사가 제대로 남아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삼국사학에는 가야가 어떻게 나오냐면 신라와 대립될 때만 나와. 그래서 삼국지사는 가닥국기라고 해갖고 이제 따로 나오긴 나오는데 삼국의 역사에 비해서 상당히 소박하죠. 그러니까 이 고대부터 이 가야는 이제 망따당했다.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나오냐 구한말 때도 가야는 우리나라 역사를 제대로 인식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하야시가 쓴 조선사에 보면 그 임나 일본부가 나오거든요. 임나 일본부의 가야를 이제 지배했다는데 그냥 받아들여 구한말 때 왜? 가야는 우리 역사하고 아니다라는 생각이 되게 강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자 하여튼 이 동국지지에서는 많은 백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호소, 호남, 충청도 전라 지역은 마흔으로 보고 그 다음에 영남과 일대 경상도 지역을 뭐냐면 진안과 변화로 본다. 이게 뭐 어머니가 변화를 또 가야하고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하여튼 그렇게 이제 비정해서 오늘날 뭐냐면 인식하고 최대한 유사한 인식을 보였다. 그러면 뭘 외워둬야 돼? 동국지지는 당연히 외워둬야 되겠고 최치원하고 검근의 삼한간을 외워두셔야 되겠죠? 그거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예전 기출 예문대로 나왔고. 예. 자, 그래서 이 내용들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조선설 비판하고 아까 이제 북부지역과 고구려의 이원적 인식을 보였다. 삼조선설은 뭐죠? 삼조선. 당군, 기자, 마한이죠. 당군, 기자, 위만. 네, 이를 비판했는데 조선 전기 때 그 전반적인 인식에 이걸 비판하고 북부 지역과 남부 지역을 이렇게 나눴고 이게 후대 이제 신학파 역사 인식에 영향을 미쳤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리고 북방계와 남방계 중에 어느 걸 더 우월하게 봤냐면 고구려를 북방계 선진 인식했죠. 근데 종조의 16세기까지는 남방계 역사였죠. 신라 중심에. 그래서 이게 특징이다. 자, 그러면 그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기출 근거편에서 먼저 찾아보고 그 다음 지도도 관련된 부분 찾아볼게요. 자, 1205페이지 펴보세요. 기출 근거편 1205페이지. 자, 거기에 보면 이제 삼한의 위치 비정 관련된 내용 있죠? 그래서 그 내용도 있는데 한번 읽어보고요.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 이제 한국 특강에 있는 북특강에 있는 한백개 동국지지 관련된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네.
삼원의 위치 부분. 삼원에 대한 우리 역사에 나타난 인식은 최치원의 마한, 고구려, 진한, 신라, 변한, 백제라는 계통론적 인식에서 그 처음을 볼 수 있다. 이 같은 인식의 근거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최치원 이전에 이미 이 같은 계통적 이해의 원형이 존재하였다. 이 같은 계승인식은 이승우의 제왕문기에 집약적으로 정리되어 이미 고려시대까지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조선 중기 한백겸이 동국지리지에서 마한의 경기, 충청, 전라 지역의 변환과 진안의 경상도 지역에 비정한 이래 조선 후기 대부분의 실학자들이 이 설에 따랐다. 이후 진안의 경기도 일대에 비정하는 새로운 설이 나타나기도 했으나 현재까지 한백겸의 설이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네, 그 다음 뒤에 부분 다음 분 한번 보실까요? 한백겸의 동국지리 부분. 한백겸의 동국지리는 역사지리학적 역사 서술의 효시로서 이후의 실증을 중시하는 경향에 큰 영향을 주었는데 오운의 의식을 비판적으로 보완하려 한 저술이다. 부족국가 시대, 삼국시대, 고려시대로 나누고 위치, 강역, 종족, 형세를 보증하여 고구려 등 북방계를 선진으로 파악하였는데 이는 각 지방의 역사적 성격에서 나타나는 현재적 특성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책은 상고사 체계에 있어서 이전까지 대체로 인정되던 삼조선설을 비판하고 새로운 체제를 제시하였다. 북부지역은 고조선, 한사군, 부족국가, 고구려로 남부지역은 진국, 사만, 삼국으로 연결되는 이원적 인식인데 이 설은 이후 실학파의 역사인식에 대단히 큰 영향을 미쳤다. 예. 그러면 관련된 기출문제를 풀어볼게요. 몇 페이지 표시하면요. 거기에 이제 107페이지에 4번 문제를 볼까요? 107페이지 4번 문제. 자, 107페이지 4번 문제 보면 다음은 사만의 위치에 관한 조선후기 언어학자가 쓴 글이다. 자, 가에 공통적으로 들어간 한의 명칭을 쓰고 그리고 이 글의 필자가 사만간을 요약하여 한 줄이내 쓰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이 처음 등장한 저서의 이름을 쓰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그 기출문제 분석의 한문 사용품을 한번 보고 볼게요. 자, 최치원은 마는 고구려. 변환을 뭐라고 했죠? 가에 들어간 변환이죠. 변환을 이제 백제로 부르기 시작했고 이건 오류이다. 건근은 비록 마한이 백제를 알고 고구려가 변환이면 아니면 몰랐던 건 아니다. 이렇게 쭉 있는데 그래서 이어보서 호소 호남은 화폐 마흔을 보게 되고 영남 일대를 나누어 진화가 변화가 온다. 이렇게 해서 근데 이것 또한 가히 의심할 만하지만 이것도 좀 나름 타당하다 제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뒤에 보면 자 그럼 가에 들어갈 한의 명칭은 뭐죠? 변환이죠. 네, 변환. 그래서 필자 사만가는 사만의 위치를 처음으로 마한을 충청 전략 경산을 변환 진화로 인식했다. 이렇게 이제 했다는 거. 그래서 저서명은 뭐죠? 동국지리지. 네,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도서에서 동국지리지와 관련된 부분들 찾아서 좀 볼게요. 지도서 448페이지 펴보세요. 자, 거기에 보면 이제 한백견의 동국지리지 있죠? 네, 그 내용 한번 읽어볼까요? 17세기 초에 한백겸이 저술한 동국지리지는 조선 후기에 성행한 역사 지리학의 후시가 되었다. 동국지리지는 우리나라의 고대사 체계를 한강을 경계로 하여 그 남쪽과 북쪽의 이연체계로 보았으며 유교적 명분이 아니라 지리적 관점에서 우리 역사를 체계하려고 노력하였다. 아울러 한백겸 여기에서 이제 그 의를 쓰다가 하면 뭘 써야겠어요? 우리나라의 고대사 체계를 뭐 노력했다까지. 이게 이제 동국지리지의 역사적 의의죠. 네. 계속 읽어보실까요? 아울러 한백겸은 중국 측 역사서를 이용하고 고증하는 데 힘썼다. 정약용은 한백겸의 역사 지리학을 개성하여 아방 강역고를 저술하고 고조선의 위치를 한반도 북부에 비정하면서 우리 고대사를 한강을 경계로 남과 북의 이원체제로 보았다. 자, 이거 아방 강역고도 좀 외워두세요. 이것도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그 오문으로 나왔어요. 오답으로. 예. 그래서 이름 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방 강역고하고 동국지리지는 한강을 기준으로 해서 남과 북으로 나왔다. 그게 이제 공통적이거든요. 예.
그러나 이러한 경향과는 달리 서론 계열의 학자들은 우리 고대사의 영역을 북방으로 확장하면서 고구려 중심의 고대사 인식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예. 그래서 이런 내용도 이제 좀 파악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사제강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여사제강은 여자는 뭐냐면, 고려할 때 여예요. 끌자야. 그러면 이건 누구의 책이에요? 고려사를 쓴 당대사죠. 그래서 이제, 근데, 주로 이제 노동계통의 이제 역사서예요. 이 노동계통의 역사서로서 이제 처음으로 주저의 강목고에 입각해서 명분과 의의,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그 다음 봉국기년보다는 중국기년을 우위했다.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왕들의 연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썼다는 것이 이제, 봉국기년을 중국기년보다 더 우위해뒀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연포의 어떤 왕들의 어떤 그 직위년 있죠. 이것을 중국 황제의 직위년보다 더 우위해뒀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는데, 뭐 중요한 책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시찬여사인데, 여자가 뭐라고 했죠? 고려사죠. 그래서 이제 상고사에서 고려사까지 이제 썼던 건데, 여기 앞에 여사제강은 이제 누가 쓴 책이야? 노동계사서죠. 근데 이거는 영남 남인계사서야. 그래서 이제 절이를 되게 강조하고 중국사를 우리 역사에서 중국사를 우리 역사 속에서 이제 서술했다는 게 이제 있다는 거. 이것도 뭐 소중한 의식이 들어가 있다. 근데 요것도 뭐 그렇게 중요한 사서는 아니에요. 시험에 보면 나올 가능성 없고. 그 다음에 동사를 보죠. 동사라는 것은 이제 두 개가 있어. 동사가 이제 하나가 뭐냐면 이제 뒤에 이종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종이가 이제 18세기 때 쓴 동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17세기 때 허목이 쓴 동사가 있어. 이 허목이 쓴 건데, 이 허목이 쓴 동사는 금기남인 출신이 쓴 거고, 그 다음에 18세기 때 이종이가 쓴 동사는 소론이 쓴 거야. 다른 사서예요. 왜 동사냐? 중국이 중심이죠. 동쪽에 있는 나라가 누구예요? 조선이잖아. 그러니까 조선의 역사를 보통 동자 들어가면 다 우리 거야. 관련된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내용을 보면 되게 민족적인 어떤 세계관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성리학적인 어떤 명분과 인간의 합리성이 학문적으로 체계시켰다. 그리고 고구려 문화를 선진적으로 봤다는 거. 자, 이거는 좀 종전의 남방적 역사관에서 좀 탈피한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을 역사적 시점으로 봤고, 동일 문화를 당국 문화로 가서 이제 되게 이상적으로 봤다. 시조 신화를 역사에서 인정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상당히 좀 민족적인 어떤 성격을 갖고 있다. 이 허목은 뭐냐면 북벌이나 분당 정치를 비판하면서 전쟁보다는 이제 도덕과 평안을 사랑한다. 그래서 주로 남인계통에 이제 한 건데, 주로 노동계 사서의 특징이 예전에 말한 것처럼 북벌을 강조하죠. 근데 이에 비해서 남인계 사서의 사서들은 북벌 비판적으로 봐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허목이 쓴 동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왔지만 허목의 독서의 특징은 또 고대사를 지리적 관점에서 분류했어요. 이 사람도. 그래서 당군, 부여, 고구여, 백제를 북방계 보고, 기자, 마한, 신라를 남방계로 봐요. 한백경과 좀 유사한데 그 중에 어딜 더 우선시 봤냐면 고구려 쪽을 더 우선시 봤어요. 네. 그래서 17세기 전반에 보면 이 고구려의 북방계 역사인식이 상당히 확대됐다. 이런 걸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이제 신학자 역사인식이 보자. 17세기 넘어가서 18, 19세기 이제 내용들인데, 요거는 좀 쉬었다 할까요? 네.